안녕하세요. 네, 흉부외과 전문의 소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 18일 월요일 5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지난주까지 해서 아마 휴가를 대부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나.'라고 싶은데 또 이번 주 또 꽤 더운 날이 계속 좀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 폭염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또 오늘도 혈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혈관 이야기. 왜냐하면 혈관 건강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요. 혈관이 건강해야 결국에는 우리 몸도 건강하게 이제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혈관이 이 노화하는 만큼 늙은 만큼 우리 몸도 늙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혈관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마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을 가지실 거예요. 가지시고요. 예전에 비해서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고 어 건강에 중점을 두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나 혹은 호흡기 질환 이런 우리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바뀐 큰 계기가 아마 코로나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또 하나가 인제 그러면서 이제 장수, 웰니스 혹은 좀 뭐 요즘 저속 노화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사망자의 대부분 사실 감염은 뭐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감염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내 몸을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인제 많이들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사실 코로나19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뭐 식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이런 건강 트렌드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소비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식하고 저녁에 뭐 야근하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든지 혹은 주말에도 크게 뭐 여가라는 것들을 많이 인제 생각들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인제 뭐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은 술집보다는 운동하러 가고 체육관 가고 그리고 요즘 운동들 굉장히 많이 유행들 하죠. 뭐 요즘은 이제 러닝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하고 혹은 인제 뭐 정신 건강을 활동을 또 하게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다르게요. 약간 '유흥이 즐거움이다.'라기보다는 '건강이 곧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약간 사회적인 연결이 쪼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도 인제 착용하고 있지만 이런 애플 워치나 혹은 이런 갤럭시 같은 이런 건강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이걸 이용해서 또 건강에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제 소셜 미디어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을 했죠. 발달을 했고 이전에 인제 거리 두기 하고 실내 생활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SNS였기 때문에 SNS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제 건강 혹은 관리 문화가 굉장히 좀 확산한 것도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인제 제가 오늘 뭐 먹거리 얘기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사실 인제 장내 세균이죠. 장내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드릴 텐데요. 이런 얘기에 대한 관심도도 이전에는 일부의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혹은
뭐 '이게 뭐 근거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좀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좀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인제 이런 것들이 약간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 뭐 마이크로바이옴은 분명히 이제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유산균을 먹어서 우리 배변 활동, 화장실 가는 것에 약간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근데 최근에는 그 유산균이 뭐 다이어트다 혹은 뭐 여러 기능성인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제 혈관 건강이랑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를 하는 것도 어 사실 이런 이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분명히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제 소비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제 관심을 가지시고 소비하는 부분들이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탄산음료를 이렇게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탄산음료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콜라, 사이다 이런 소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인제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이 가당 음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제 관심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인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던 뭐 탄산음료나 혹은 이제 가당 음료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대 대체제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인공 감미료를 쓴 제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인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로 음료들이거든요. 단맛은 나고 맛은 나지만 결국에는 칼로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 음료다.'라는 인식하에 대부분의 이제 음료들이 저당 음료 혹은 제로 음료들로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건강 음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 2-3년 전일 거예요. 한 3년 전쯤에 이 제로 콜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제로 음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던 제로 음료가 제로 코크였거든요. 제로 콜라여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 인공 감미료 제로 콜라를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논문들에서도 혈당 자체는 올리진 않지만 이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너가 의사가 맞냐. 이게 어떻게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 그런 이제 사실 이런 저처럼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연구들이 또 이 부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공 감미료 또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이걸 칼로리로 제대로 활용을 못할 뿐이지만 이게 장내 세균총을 또 바꿔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실시간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고거 좀 답변 드리고 인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지혈증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고지혈증이 있는데 항상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붓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합니다. 다리를 높이 올려 놓으면 좀 나아서 항상 다리를 올리고 겨우 자곤 했는데 이젠 발바닥까지 아파서 걷기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죠. 근데 인제 혈류름이 좋지 않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이랑 이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좀 안 되는데요. 혹은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 인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인제 혈관 질환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제 이런 분들은 인제 혈류 흐름의 장애 때문에도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딱 증상들이 지금 뭐 저리고 아프고 붓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정맥 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말초 동맥의 순환이 혈류가 제대로 안 가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다리가 올려 놓고 혹은 발바닥 통증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혈관 질환이랑 연관성을 인제 연관을 좀 지을 수는 있지만, 지금 증상만 가지고 '이게 혈관 질환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검사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들 혹은 뇌의 고지혈증이 괜찮은지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혈관 상태도 뭐 초음파나 혹은 CT나 이런 검사들을 좀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인제 퇴행성으로 생기는 척추 질환들이 생겼을 경우에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진료를 좀 받아 보시고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40대 초반 젊으시거든요. 젊으시고 인제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40대 젊으신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뭐 사실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동맥 질환보다는 정맥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맥 질환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제 보통은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좀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제 거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원인들을 제가 인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형외과에서 먼저 보셔도 되고요. 신경외과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혈관 보는 혈관 클리닉에서 보셔도 되고요. 증상들 저리고 다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해 보고, 거기서 치료가 인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과를 쪼끔 진료를 좀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확인을 해야 그다음 또 치료도 가능하니까요. 네. 혈관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볼까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음료 한 잔, 그리고 먹는 음식 한 끼가 사실은 이 혈관과 장 속의 세균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가볍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한 잔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살이 찌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언제쯤 느끼냐면, 갑자기 약간 군것질을 계속하는 경향도 있지만 약간 음료를 쪼끔 많이 찾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인제 제로 음료를 되게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로 음료를 평소에는 뭐 많이 마셔야 하루에 한 잔, 그러니까 한 캔 정도 마신다고 하면, 제가 살이 찔 때 그걸 두세 잔씩 두세 컵, 그러니까 두세 캔씩 먹고 있는 제 모습을 확인할 때 '아 내가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쌓이다 보면 제가 약간의 식탐들이 계속 느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음료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겉으로 크게 당장 뭐 변화는 없고 내 혈당의 변화를 크게 뭐 이렇게 일으키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몸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건강이라는 게 결국에는 평생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꾼다. 일시적으로는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식습관, 내가 오래 유지하기 힘든 식습관을 한다는 것은 또 지키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인제 평소에 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잘 바꿔 놔야 몸에 안에 있는 이런 장내 세균총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잘 증식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큰 변화 없이 몸을 좀 건강한 상태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국내 인제 약간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부동의 인제 사망 원인 1 위는 암입니다. 암이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 사망 원인 1위 질환을 보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독보적으로 1 위게 됩니다. 1 위가 인제 1 위로 되게 되는데 그만큼 혈관 질환, 혈관 건강을 좀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인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성분들 중에 인제 중년 여성분들의 혈관 건강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완경이 지나고 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그 위험도가 정말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게 된다. 또 하나는 완경 후에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변화를 좀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이제 여성분들은 몸이 확 변해요. 확 변하면서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그냥 쏟아지거든요.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지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면 병을 좀 키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위험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먹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 여러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정말 장내 세균 혹은 유산균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변 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뭐 변비를 좀 막아준다. 설사를 좀 막아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들 보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가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인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이전에 인제 비욘디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걸 좀 봤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이제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우리 뭐 면역의 70%를 영향을 미친다 뭐 요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인제 그렇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다른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고요.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 제가 항상 이제 중년 여성분들 강조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이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갱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완경 이후에 발생하는 이 호르몬 변화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생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 관리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됩니다. 먹는 거 관리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또 유지해야 혈관 건강을 좀 지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장내 세균이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소화관에 공존하는 보통 이제 수십조 개의 세균을 비롯해서 이제 미생물 집합체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인제 인체와 공존하면서 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존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리적인 기능들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뭐 음식물의 소화나 영양소 대사 뭐 이런 부분들 혹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 면역 체계 조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유해균도 억제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유익균과 유해균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뤄야 면역 체계 조절도 되고 인체에 인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 인체 면역 세포의 70% 정도가 이제 장에 분포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굉장히 장 자체가 면역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이제 기능들, 우리 전신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장내 세균총,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의 균형,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에 있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혹은 유익균을 억제시킬 수도 있고요. 유해균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이 먹이가 결국에는 인체가 먹는, 우리가 먹는 식품들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균총 자체가 뭐 유전적인, 다양하게 유전적인 요소, 뭐 나이, 성별,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어 균형을 이루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에서는 보통 뭐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우세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인제 유익균이 우세하게 되면 결국에는 염증도 억제해 주고 대사 균형을 좀 도와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유해균이 또 증식하면서 만성 염증이나 대사증후군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인제 장내 미생물과 혈관 건강에 있어서 이 액시스, 그러니까 장과 심장의 이 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과 심장, 그러니까 혈관 축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요. 장내 미생물군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런 대사 물질들이 혈관의 상태를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대사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게 인제 하는 역할들이 보통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뭐 이런 물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한 대사 산물들이 나오게 되면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이완하게 되면 노폐물 외출이나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고 혈류 흐름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제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억제해서 이 혈관 건강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유해 대사 산물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콜레스테롤 축적을 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장내 미생물과 이 혈관 건강, 그러니까 먹는 것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습관이 최근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약간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섭취가 좀 많이 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육류 섭취나 이게 서구화된 식습관이 또 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예전에 비해서 약간의 고지방, 그리고 고당분, 그러니까 당도 좀 들어간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저희도 인제 저만 해도 어 사실 인제 10대 때 먹었던 거랑 지금 먹은 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약간 고지방 식단, 그리고 고단백질, 혹은 이제 약간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단들로 바뀌다 보면 결국에는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받게 되고, 어 사실 인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 몸에, 대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뭐 분명히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인제 이런 부분 제품 때문에 이 유산균 영양제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산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먹으면, 그러니까 계속 드시는 이유가 아마 뭐 아무리 광고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유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따로 뭐 유산균을 잘 챙겨 먹진 않습니다. 잘 챙겨 먹진 않은데
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인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걸 보면 효과가 분명히 본인이 느끼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이 변화가 생기고 불균형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배변 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장애, 복부 팽만, 복부 불편감 이런 뇌에 약간 불편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배변 장애 생겨서 변비가 있거나 뭐 만성적으로 설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인제 이런 유산균이나 다른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인제 먹는 식습관으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품들 인제 식품들 건강식품들을 이용해서 좀 도움을 분명히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장내 세균총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인공 감미료예요. 저도 사실 혈당 높아지는 게 좋지 않기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약간 제로 음료들을 좀 섭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탄산 음료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냥 이제 탄산수를 마시면 뭔가 음료수 마신 느낌이 좀 잘 안 들고 그래서 약간 단맛이 나는 약간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서 탄산수를 마시지만 좀 단맛이 나는 음료를 좀 먹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제로 음료들을 찾죠.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제로 음료들. 제로 음료들을 찾고요. 운동할 때도 예전에는 운동할 때 먹는 이런 인제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고당분 왜냐면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에도 그때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또 트렌드상 건강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때도 여기에도 인제 제로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맛만 인제 약간 단맛이 나고 다른 걸로 약간 인제 에너지를 좀 올리는 에너지 음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 혹은 우리가 먹는 많은 제품들에는 이런 인공 감미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량이 설탕 소비는 오히려 뭐 설탕세나 혹은 건강 인식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인공 감미료의 소비는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인공 감미료가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는 단맛을 내지만 설탕보다 이제 더 높은 단맛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맛을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만 사용해도 이제 아주 큰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이 이걸 칼로리로 소비를 못 합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인제 아예 없는 이런 이제 맛을 내는 물질인데요. 실제 인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 섭취를 줄여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면 제로 칼로리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인제 그걸 드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제로 음료 혹은 인제 우리가 보통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공 감미료를 드시고 여러분들은 살이 빠진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마 일시적으로는 빠졌을 수 있어요. 빠졌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인제 안 좋은 영향으로 이제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메랑처럼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인제 단맛이 들어오게 되면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뇌를 약간 속이는 영향이 있거든요. 속이게 되면서 우리 몸이 어 뭔가 음식이 들어왔는데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어서 뇌가 '이건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욕을 쪼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좀 부추길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게 인제 대사가 되는 게 문제예요. 대사가 되는 게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장내 미생물의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인공 감미료 우리가 칼로리가 굉장히 적다라고 알려진 이런 제품들은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소화 흡수가 우리 몸에서 잘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는 큰 문제를 관여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내 도달했을 때는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인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인제 동물 실험, 사실 인체 실험보다는 동물 실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동물 실험에서 이 인공 감미료를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유익균은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요. 우리가 보통 알려진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이 유익균은 감소시키는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우리가 유해균이라고 하는 혐기성 세균들 있잖아요. 공기가 없어서 사는 이 혐기성 세균들은 오히려 증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익한 대사산물들을 제대로 못 만들게 되겠죠. 이게 보통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유익한 유익균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이 대사산물이랄 수 있는데요. 이런 단세 지방산 생성이 좀 감소되기도 하고요. 이 장내에서 호르몬 균형도 깨지면서 여러 가지 또 인제 대사 장애, 에너지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장 자체를 좀 보호하는 장 점막의 기능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대부분은 동물 실험이긴 해요. 동물 실험에서 장내 점막의 이 점액층이 감소하게 되고 장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의 70%,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역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긴 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혈당 반응을 악화시킨다라고 하죠. 혈당의 변동폭을 좀 놀리는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건강한 석인에게 한 2주 정도 이 사카린 혹은 스크랄로스를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당에 대한 혈당 반응이 유의미하게 이게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반응도가 굉장히 좀 커졌다. 스파이크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공 감미료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인제 미생물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당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잠깐 먹는 거야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우리 몸도 잠깐의 변화는 어떻게든 좀 보완하고 우리 몸을 좀 항상성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잠깐 소량 드시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그리고 과량으로 거의 인제 음료수 대신, 그러니까 물 대신 뭐 저당 음료 혹은 제로 음료들을 계속 드시는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결국에는 당뇨가 되고 비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인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성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실제 이 인공 감미료가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또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12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다이어트 음료,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은 한 23% 높았다고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한 29%, 전체 사망 위험은 16%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쭉 추적 관찰했지만 하루 2잔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꾸준히 그렇게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 특히나 여기에 비만인 경우에는 다이어트 음료를 더 자주 마시게 되면 이런 뇌졸중 위험이 이제 2배 이상 높았다. 2 배까지 높았다라는 이제 그런 관찰 보고가 이제 보고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사실 인제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뭐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 환자분들, 이 추적 관찰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제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다른 인제 변수들을 좀 하더라도 나이나 뭐 운동량이나 체중이나 이런 것들 변수들을 보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다이어트 음료가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공 감미료의 이렇게 대중적인 사용량이 느는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설탕이나 감미료든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는 그러면 괜찮냐? 그거 대신 먹는 건데 어차피 내가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를 두 잔 먹을 거 우리 이제 저당 음료, 우리 다이어트 음료로 그냥 두 잔 먹는 건데 매일.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10년 동안 그러면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10년 동안 먹었으면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은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혈당이 올라가도 적당한 설탕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인슐린 반응이 있으면서 혈당을 좀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에 적절한 또 균형만 유지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적정량만 뭐 섭취를 했을 때는 오히려 건강에 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제 사실 제로 음료를 저도 마시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실제 인제 12 년간 추적 관찰한 보고가 있어서 특히나 인제 혈관 질환과 연관된 보고가 있어서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들이 좀 쌓여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강심 님. 네, 안녕하세요. "오른쪽 종아리 뒤쪽이 수시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왜 오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찌르는 듯한 통증, 뭐 저림감 이런 불편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질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혈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특히나 인제 피부 밑에 있는 혈관 기능들이 떨어지면 혈류 흐름이 방해가 되면 피부 밑에는 또 신경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상 감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인제 실제 종아리 신경이나 오금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종아리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된다든지 뭐 혹은 혈류흐름 장애나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 저런 인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제 보통 저희 병원에 저렇게 인제 증상으로 오시게 되면 혈관 검사를 먼저 해 보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허리 쪽을 쪼끔 한번 확인해 봐라." 보통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원인들을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죠. 네. 갱년기 증상도 있고 다리에 혈관들이 많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하지정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마 인제 나오면 하지정맥류 얘기를 계속 질문을 주시는 게 혈관 클리닉 중에서 저도 인제 하지정맥류를 좀 주로 진료를 좀 보고 있어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혈관이 비쳐 보이고 저희가 인제 모세혈관 확장증 혹은 이제 거미양 혈관 질환들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혈관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이 외관상으로만 끝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관상 변화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안에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피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피부 밑에는 바로 인제 진피층이나 피부 밑에는 혈관들 주변에 인제 이제 신경세포들이 많으니까 불편감을 쪼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다리가 무겁다 혹은 뭐 찌릿하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랑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다리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혈관 탄력성을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혈관들이 더 늘어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증상들도 같이 뭔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완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흔하게 내원을 하세요. 일단은
제일 불편감 때문에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혈관이 늘어나고 혹은 저렇게 비쳐 보인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늘어난다. 혹은 실핏줄이 뭐 힘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혈관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또 많이 오십니다, 저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또 증상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건강이 최고님, 유산균 영양제가 예를 들어 락 뭐 이런 종류가 이제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종류가 굉장히 좀 많아요. 굉장히 좀 많아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뭘 드시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드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고가의 또 영양제를 또 사서 드시기 시작하면 가정 경제에 굉장히 좀 힘들고 아마 한두 달 먹고 '아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해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사실 유산균도 그렇고 다른 이제 기능성 뭐 식품이나 뭐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먹는다 그래서 뭐 우리 몸이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꾸준히 뭐 6 개월 이상, 1년 이상 유지하는 게 보통 좋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보시고 저는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을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탈모약을 먹는다고 칠게요. 탈모약을 먹을 때 탈모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어 이제 카피약이 있고 오리지널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피가 좀 풀려서 그러니까 우리 어 인제 오리지널을 카피해서 만든 약들이 있어요. 인제 이런 약들이 있는데 아마 효도 효과들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오리지널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이제 카피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를 좀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효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뭐 탈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10 년이 될 수도 있고 20 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머리를 포기할 때까지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편하게 선택하시는 것도 제가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 근데 내가 '아 나는 그냥 오리지널 약을 무조건 먹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처방해서 드셔도 되지만 길게 드시고 싶으면 '내가 약간 경제적으로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약도 처방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딸기 바나나 님.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붓고 퉁퉁 붓고요. 무겁다."라고 하시네요.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인지?"라고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혈관 질환들이 저녁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걷다 보면 하체에 혈류들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제 다리 혈관 질환 같은 경우. 그래서 "저녁에 보통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때 붓고 저녁에 유독 붓고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혈관 기능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증상이 되게 미비하게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증상이 뭐 역류나 혈관 기능이 쪼끔 손상돼도 증상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는 인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생리 주기나 혹은 이런 호르몬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뭐 호르몬 변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상담하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리애 님.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퉁퉁 부어서 붓기가 빠지기까지 며칠은 걸리고 수면 중에도 다리가 저려서 잠이 깨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제를 다시 복용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전에 아마 약을 좀 복용 이제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은 또 병원에서 해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인제 정맥순환 개선제, 혹여 혈액순환제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정맥순환 개선제는 피를 묽게 한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팔고 있는 이제 뭐 저는 보통 이제 베니톨, 센시아 뭐 이런 엔테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은 혈관의 기능을 좀 좋게 하는 제품이고요. 뭐 은행잎 추출 인물이나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인제 혈액순환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동맥 기능을 좋게 하는 약제들은 약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맥에서 혈류가 잘 갈 수 있게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약제인데 어떤 인제 약제를 썼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제 약제를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면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보통
이렇게 인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인제 비타민이랑 쪼끔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고 증상이 좋아졌는지 보시고요.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잠깐만 끊어도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 좀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진료를 좀 받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씨솔트님, "다리에 파란 혈관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아프지 않아도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라고 하시는데요. 혈관이 얼만큼 튀어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증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의 돌출보다, 그러니까 증상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 가이드라인, 뭐 시술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혈관 돌출과 함께 거기에 증상이 꼭 들어갑니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혈관 돌출, 혈관이 돌출되지 않았어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진단이 됐다, 도플러 초음파로 진단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거죠. 뒤에 저희가 거기에 인제 "레이저 고주파 시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정맥 수술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일까요?"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제 정맥 혈관을 치료할 때 결국에는 폐쇄해 주는 시술이거든요. 폐쇄해 주는 시술에 있어서 열로 해 주는 고주파 시술이 있고요. 이게 인제 보통 2 세대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3 세대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베나실, 클라리벤, 뭐 플레보그립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제로 인제 혈관을 폐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회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복 속도가 최근 3 세대로 올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통증도 적고 회복기가 굉장히 좀 짧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에 다리가 쥐가 난다, 욱신거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혈관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라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저희 인제 남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쥐가 난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세요. 야간 경련, "야간에 쥐가 난다." 혹은 이제 "운동만 쪼끔만 해도 쥐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나는 거 자체가 근육의 혈류 흐름이 뭔가 원활치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에 뭔가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경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사를 또 해 보면 혈관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뒤에 하나만 더 질문을 쪼끔 받고요, 마무리를 좀 해 볼까 할게요. 어 마지막 단계를 좀 행복한 토끼님 질문 한번 답변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 55세 여성이십니다. 치료 방법, 하지정맥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약 먹는 거, 압박 스타킹, 레이저 시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인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좀 해 볼 거는 사실 보존적인 치료죠. 증상을 좀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약을 먹거나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혹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 보고 이걸 해 봤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고 혹은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해서 '내가 불편해서 못 지내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레이저나 고주파나 뭐 다른 치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진단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혈관 건강과 이제 장 건강을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즘 여름이잖아요. 아직 여름이요. 그리고 아마 9 월까지 더울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이제 통계 이제 예측에 있어서는 뭐 10 월, 11 월까지 더울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탈수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혈관 건강에 있어서 탈수 조심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탈수 때문에 정말 탈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음료수 생각하면 커피 많이 마시고요, 혹은 차 이 종류 많이 마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들을 먹다 보니까 탈수 작용이 생기면서 이게 문제가 좀 생기고요.
요맘때 혈전 환자분들이 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탈수랑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료, 물 마시는 습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물 대신 다이어트 음료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음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료 말고 물로 수분 섭취하시고요. 어 너무 이제 다이어트 음료로 실제로 다이어트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치팅을 조금 피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수 조심하시고요. 혈관 건강에 있어서 장내 세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